태안 마도해역. 800년 만에 발견된 고려시대의 배들은 그야말로 수중문화재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수중 발굴은요, 훼손이 안 된 상태로 거의 그대로 이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려인들의 생활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마도선과 그 안에 담겨있던 유물들.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평민들이 식사했던 내용도 있겠지만 상류층에서 식사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도선에서 발굴된 청자는 문화예술의 수준을 넘어선 과학의 신비 그 자체였다. 과학적 분석 없이 그 경험적으로 쌓아온 그러한 그 장인 정신에 의해서 그런 과학적인 분위기를 찾아갔다 하는 부분들이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난파선 발굴과 함께 수중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사투. 마도선이 가져다준 800년 전 고려의 비밀이 밝혀진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선시대 고선박과 조선 백자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선의 배, 그리고 백자 꾸러미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닷속 경주라고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 최근 마도 4호선과 함께 발굴되는 조선시대 백자 100여 점, 그리고 조선 초기 분청사기가 함께 발견됐다. 백자는 당시 종류별로 10점씩 포개져 있는 상태였고 접시, 잔, 촛대 등 일상생활 용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국 수중고고학 사상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이 아닌지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놀라운 점이 조선시대에는 그 가마터가 서울 주변에 많이 경기도 광주나 여주 이런 데서 있어서 이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이렇게 산재한 요지에서 가마터에서 배로 운송을 했다는 점이 아주 굉장히 처음 밝혀진 그런 사실입니다. 마도 4호선은 백자와 분청사기 발굴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 4호선이 발굴되기 전부터 이미 2007년 태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2009년 마도 1호선부터 2011년 3호선까지 고려시대 선박에서는 청자가 약 3만 점이 발견됐다. 그중에는 최고급 청자도 있었지만 대접, 잔, 접시 등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생활용품이 많아서 고려시대 청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도자기류를 보면 아주 전형적인 고려시대 중기에 다양한 도자기, 청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자들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이렇게 폭에서 쌓여 있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출토가 되는데요. 청자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물들이 함께 발굴되면서 당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수중문화재는 역사의 타임캡슐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수중발굴은 있는 상태가 있었던 상태가 거의 훼손이 안 된 상태로 거의 그대로 이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지에 있던 것은, 땅속에 있는 육지에 있는 것은 쉽게 산화가 되고 해가지고 형태가 많이 없어져 버리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상이 많이 해석되는 거. 근데 수중에서 나온 것은 거의 지금 보면 그대로 많이 나오고 있고. 수중문화재의 보고 마도산. 태안 앞바다에 잠들어 있던 마도선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서 한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도성과 함께 발굴된 고려 역사의 단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난 2009년부터 충남 태안군 마도해역에서는 수차례 난파선이 발견됐다. 마도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배에선 고려인들의 생활 단면을 보여주는 각종 유물도 함께 발굴된다. 마도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세 척의 배에 가장 많이 실려 있던 것은 쌀, 벼, 보리, 조와 같은 곡물이었다. 이전 수중 발굴 난파선에서 대부분 도자기가 발견됐던 것과는 달리 마도해역 침몰선은 주로 곡물을 운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마도 2, 3호선은 선체 내부의 절반 이상을 곡물을 싣는 데 사용했다. 대부분 같은 고려시대 때 운항하던 배였고 거의 성격은 곡물 운반선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벼라든지 조라든지 메밀 같은 그런 곡물류가 많이 실어져 있었고요.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지만 고려가 건국하면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귀족의 물품을 개경으로 운반할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 정비가 필요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한 그 여러 가지 물류 체계가 재정비되게 되는데, 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심지와 전혀 다른 그 위치거든요. 그리고 전국을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물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또 조세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개경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말하자면 그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에서 조세로 거둔 쌀, 콩 등의 물자를 강가나 해안가에 설치한 조창에 보관하였다가 배를 통해 수도로 운송하는 국가 주도의 물류 시스템, 이것을 조운제도라고 불렀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이전까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관리들의 녹봉은 대개 조운을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에 조운은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다. 조운제도의 핵심이었던 것이 조창. 바닷길과 물길을 이용하기 위해 조창은 주로 서남의 연안과 한강 연안에 설치되었고 전국에 총 13개의 조창이 있었다. 조운제도의 가장 큰 물류 핵심은 바로 곡식, 그중에서도 벼농사거든요. 이 벼농사의 생산지가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과 그리고 서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서해안을 거쳐서는 이런 물류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곡물의 종류는 실물로도 발견됐지만 목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목간에는 벼 6섬을 대장군 김순영 댁에 보낸다고 적혀 있었다. 대장군 김순영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고려사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장군 김순영은 고려 무신 정권기에 최충원 밑에 있었던 인물로 1199년 대장군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묘년, 무진년은 각각 1207년과 1208년이 되는 것이다. 발굴 유물 중에는 여러 종류의 도자기도 다량 출토되었는데 특히 도기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해산물의 흔적이었다. 마도 1호선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평민들이 식사했던 내용도 있겠지만 상류층에서 식사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예에서 보듯이 고등어 젓갈이라든지 밴댕이 젓이라든지 그다음에 게 젓갈이라든지 이게 한 50여 개의 항아리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바닷속에 묻혀있던 항아리 속에는 생선뼈와 게, 새우 껍질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고려인들의 식생활을 추측하게 해주는 것, 바로 젓갈의 흔적이었다. 선원이 먹었다기에는 많은 양의 젓갈. 이것은 누가 먹던 것이었을까? 역시 함께 나온 목간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고등어, 밴댕이, 농게 등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로 만든 젓갈은 곡물과 함께 개경의 귀족들에게 보내진 것이었다.
현재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종류의 젓갈도 있었다. 하나에서는 농개 껍질이 가득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토된 죽간 중에 보면 게젓이 나와요. 게젓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선을 삭혀서 만든 잡젓이라고 하는 젓갈이 있죠. 그것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잡젓. 잡젓은 여러 가지 생선을 넣고 만든 젓갈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반찬용이라기보다는 김치를 담글 때 주로 사용되는 남도만의 특별한 젓갈이다. 곱새우하고 웅어하고 갈치도 들어가고 병치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김장용으로서 다리기도 하고 갈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10가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인 젓갈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젓갈의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젓갈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젓갈이 굉장히 귀했던 음식의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 자체를 먹기가 좀 힘들었고요. 바닷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럼 그거를 이제 내륙으로 갖고 와서 먹어야 됐을 때 소금을 뿌려서 저장을 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귀하다 보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좀 먹지 않았을까. 다양한 곡물과 젓갈을 싣고 서남해안 항로를 따라 개경으로 향하던 마도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리려던 물품들은 각자 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바닷길을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녹록지 않았다. 대안 마도 인근 해역은 황해도 인당수, 강화도 선돌목, 전남 울돌목과 함께 4대 험로로 손꼽히는 곳. 그 악명은 고려시대에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고려시대뿐인가 조은선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곳 안흥량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해난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 재정 또한 고갈되는 이중고를 가져왔다. 바다 해안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이제 태안반도의 운하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공사를 시작은 1134년에 처음 공사를 했단 말이죠. 고려와 조선 조정은 이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국군을 건 대책, 바로 운하계획을 세우게 된다. 고려 인종부터 조선 세조까지 4차례나 시도되었던 운하계획. 고려서와 조선왕조실록에서 운하공사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내용뿐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 지원 같은 경우는 운하를 파기에 매우 힘듭니다. 첫 번째는 지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돌들을 깨면서 운하를 굴착한다는 것은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하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조류가 심한 곳에 만들기 때문에 조류의 간만의 차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 서해안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운하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여전히 서남해안에서는 사고가 계속되면서도 바닷길을 이용한 좋은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개경 중심의 물류 시스템을 조직한 것이 좋은 제도고, 이거 좋은 제도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효율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계속해서 좋은 제도 이용이 됐고, 조선시대도 뭐 한양, 서울이라는 게 개성하고 또 위치가 또 유사하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 동안. 그만큼 어떤 효용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육로와 운반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의 중요한 운송로였던 바닷길. 특히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세국 운송에 바닷길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서남해안을 지나는 선박들은 좌초되었고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도선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수만 점의 청자였다. 대부분은 대접, 잔, 접시 등의 생활용품이었지만 그 중에는 상감 청자 매병과 음각 매병, 주전자와 받침 접시 같은 최고급 청자도 있었다. 물속에서도 부패되지 않고 바다 해충의 공격에도 피해를 받지 않는 특징 때문에 수중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기. 그런데 마도선에서 발굴된 청자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1208년이라는 절대연대인 목간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편년안에 있어서 청자 분류를 하면은 지금 그 당시가 13세기죠. 이게 13세기인 청자들이 같이 거기에 출토가 됐는데 그 청자에는 대표적인 게 청자상감, 모란, 연화, 표용주자가 출토가 됐고 거기와 승반이 같이 함께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분 받침대로 보이는 이런 청자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곡선이 아름다운 청자 매병은 두 점이 상하로 겹쳐 있었다. 6개의 면으로 구분돼 있고 각각의 면에 국화와 모란, 버드나무, 대나무, 갈대 등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다. 음각매병은 어깨에 구름 문양, 몸통에는 연꽃 문양을 매우 정교하게 장식하였는데 유색이 맑고 짙으면서 S자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개의 매병 모두 주둥이 부분에 대나무 화물표가 매달려 있었다. 화물표에는 꿀을 단지에 채워 봉한다고 적혀있다. 당대의 매병을 준이라고 불렀다는 점과 매병이 꿀과 같은 귀한 식재료를 보관했다는 것을 최초로 알려준 귀중한 자료다. 매병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그게 주로 주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주기. 술 담는 병으로. 근데 그거에서 그 꿀을 담는 걸로 사용이 됐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역사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헌에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유물들이죠. 하지만 이런 고급 청자만 발굴된 것은 아니었다. 포장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도기도 대거 발견되었다. 사실 마도선에서 발견된 청자의 대부분은 생활용품들이었다. 다량의 대접, 잔, 접시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릇들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나무 막대와 지프로 포장돼 있었다. 그런데 청자에서는 또 하나의 특이한 흔적이 발견됐다.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굽 아래다가 뭐 내화토 혹은 내화토에 모래를 빚어서 이렇게 받친 그런 번조 받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조밀하게 그 포개 구운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개 굽는다고 하는 거는 일정한 가마의 그 내부에다가 용적률을 높이고 그래서 단위 생산량을 높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고려에 사용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도에서 보이는 겁니다. 청자의 특징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기들에 새겨진 문양이 모두 같은 연꽃 모양이었던 것이다. 이것도 역시 대량 생산의 흔적이었던 것일까? 압출 양각이라고 해서요. 무늬를 이렇게 그냥 조각 칼로 깎거나 새기는 게 아니라 틀을 아예 만들어서 그 틀에다 이렇게 찍어 누른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무늬가 콱콱 찍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문양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틀만 하나 공들여 해놓으면 아주 산탕이 좋은 질의 무늬를 가진 도자기를 여러 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대량으로 요구되는 그런 청자 수요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간 분석 결과 발굴된 청자의 대부분이 전남 강진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강진은 고려시대의 청자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도요지 중 하나다. 강진에서 만들어진 청자는 고급스럽고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도읍지인 개경까지 운반되었다. 귀족들의 애호품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국내 유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보물의 유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아주 품질이 좋은 청자들의 대부분이 강진에서 제작된 것이고 그와 비슷한 편들이 실질적으로 강진 청자 요지에서 비슷한 편이 출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진은 아주 품질이 좋았던 왕실에서 사용했던 고급의 청자에서부터 그 대량 생산된 아주 작은 접시, 무늬가 없는 수만 점씩 만들었던 그런 청자까지 어떤 청자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고려 청자 가마터는 한반도의 서부와 남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강진과 부안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강진 청자 요지는 고려 초기부터 후기에 해당하는 요지가 모두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려 청자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세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고려시대 때 가마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만 188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훼손되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 하면 200기가 훨씬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강진에서 고려시대 청자의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물레를 돌리면서 도자기의 모양과 크기를 만들어내는 성형의 단계로 시작된다. 강진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자기 만드는 흙을 보면 약간 붉은 흙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강진 쪽에는 붉은 흙도 물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뻘 색깔처럼 좀 거무스름한 이런 점토가 강진 쪽에는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아주 점력도 좋고 이렇게 형태 만들기도 아주 좋은 그런 청자토가 강진에는 많습니다. 고려 청자가 고급으로 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청자의 상감 기법. 물레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적당히 그늘에서 말린 후 비로소 조각이 시작된다. 음각 또는 양각으로 학이나 소나무와 같은 무늬가 새겨진다. 그 부분에 백토나 붉은 적토를 흙물 상태로 메꾼다. 흙물을 전체적으로 고루 바르고 나면 또다시 건조시킨다. 흙물이 마르고 난 뒤 표면을 깎아내면
음각 상태의 부분에만 흙이 박혀서 문양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발라진 유약은 나중에 맑고 깊은 녹색이 되어 청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워내는 단계이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조각을 하고 유약을 발라도 이 과정에서 청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가마에다 넣고 불을 뗀다고 해서 100점을 넣으면 100점이 다 푸른색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푸른 비색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청자예요. 작은 차이에도 미세하게 다른 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철 때문이다. 가장 좋은 청자의 빛깔은 약 3%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는데, 청자 생산이 먼저 시작된 중국에서조차 고려의 상감 청자를 좋아했던 이유는 비색 때문이었다. 송나라 귀족층의 명품에 송의 청자가 아닌 고려 청자가 손꼽힌 이유도 비색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수집하거나 그 보고 있었던 자기들이 이제 좋아했던 자기의 품목에 분명히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 그 기록은 현재로서는 아마 남송시대에 저술된 뭐 수중금이라는 기록에 나타난다. 그래서 뭐 비색 청자가 천하 제일품 한목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자기가 절대 뒤지지 않고 또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려 청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청자 박편을 분석한 결과 청자의 특징은 3가지로 압축됐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색이다. 청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 비색 청자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비색 청자의 범위가 그 철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그 소성 분위기 중에서 얼마만큼 산소가 부족한 상태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부분을 어떤 과학적 분석 없이 그 경험적으로 쌓아온 그러한 그 장인 정신에 의해서 그런 과학적인 분위기를 찾아갔다 하는 부분들이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청자의 색을 분석해보면 중국의 청자에 비해 강진과 부안에서 생산된 청자는 초록빛이 나는 푸른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상감기법. 상감기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2가지 흙이 구워지는 온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에 있다. 한 번에 구웠을 때 팽창하면서 두 부분이 어우러지지 않고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감청자는 무엇보다도 어떤 이종 물질의 접합을 이룩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이종 물질을 접합하는 것은 신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그 고려 청자에서 이종 접합 물질의 기술들을 확립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특징은 유약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빅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균열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 고려 청자의 특징이기도 하다. 빅열은 원래 결함과 다름없지만 과거 도공들은 이것을 독창적으로 장식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그 고려의 선조들은 그 몸체와 유약의 적절한 열적 성질을 찾아서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빅열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3가지 점이 고려 청자에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23년 중국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금. 평소 도자기에도 조예가 깊어 고급 도자기를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고려 청자를 본 소감을 고려 도경에 기록하기도 했다.
고려 청자는 그 우리나라의 도자기 역사에서 일단 처음으로 자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자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대충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동시대 세계의 도자기 흐름에서 중국과 아주 쌍벽을 이루는, 거의 중국인을 어떤 점에서 능가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물론 기술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 수준까지 올려서 세계 도자사에서 아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린 그런 점에서는 아주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서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깊은 바다 밑에서 끌어올린 고려 청자. 그러나 단순히 청자 발굴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의 과학기술부터 제작 기법에 따른 용도를 통해 고려인들의 취향과 풍습, 문화까지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려 청자였던 것이다. (1976년) 신안선의 발견과 수중문화재의 발굴로 한국 수중 고고학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것을 수중문화재라고 하는데, 마도선과 같은 고선박과 그 안에서 발굴된 유물이 이에 속한다. 육상의 매장문화재보다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경우가 많고, 때문에 좀 더 생생한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육상에서 나온 자료는 예를 들어 무덤 발굴에서 나온다. 그럼 청자 2점, 3점 무덤 하나 발굴하면은 2점, 3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그것도 아주 고급품으로, 왜냐하면 개경에서 쓸 거니까 아주 고급품으로 질 좋은 걸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또 수준 높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그 보고, 유물의 보고라고 볼 수 있고. 서남 해안에서 유난히 수중문화재가 다량 발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에 있었다.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면서 만들어지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땅, 이것을 갯벌이라고 부른다. 유물이 갯벌에 묻히면 진공 상태가 된다. 미생물도 살 수 없을 만큼 공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유물은 부패되거나 부식되지 않고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며 보존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 수심이 낮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서남해안은 퇴적작용이 활발해서 넓고 완만한 갯벌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곳에 묻힌 유물들은 800년간 손상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별히 서해안, 서남해 이쪽에 이 수중발굴이 가능한 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행운이랄까. 갯벌이 아니었다면 바다 밑에 묻힌 선박은 지금껏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다. 동해안에서 침몰선의 잔재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갯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갯벌은 가히 수백 년 세월을 이겨내준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800년 동안의 어떤 시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 없이 갯벌 밑에 있는 유물은 아주 그대로 메주덩어리 하나조차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 해양 유물의 경주다, 해양 유물의 보고다. 수중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이다. 바닷속에서 진공 상태로 있던 유물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급격한 부식이 진행된다. 때문에 수중문화재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우선 처리 전 발굴 상태 그대로 사진과 같은 기록을 남겨둔 다음 타렴을 시작한다. 오랜 시간 내부에 깊숙이 침투된 염들을 제거해주는 타렴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바닷속에 잠겨있던 유물이니까요. 안에 그 가용성 염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빼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제 건조가 되면서 고체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물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 추가 작업, 그 이후의 작업에도 그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용성 염을 똑같이 물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그 담수에 집어넣어서 그 씨해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척과 건조의 작업을 거친 뒤 각각의 상태에 맞는 보존 처리를 한다. 오랜 시간 바다에 있던 도자기는 표면에 유약이 약해지고 오염물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한 뒤 손상된 부분을 복원한다. 접합 방법은 도자기의 재질이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유약이 잘 남아있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미리 가접합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점도성이 낮은 접착제를 흘려서 흡수되는 방식으로 접합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그 접합 단면에 직접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기물질 같은 경우 세월에 따라 훼손되기 마련이지만 마도선에 실려 있었던 곡물의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다. 800년을 바닷속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현재와는 조금 다른 모양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곡식의 발전 과정까지도 추측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유물이 되었다. 그냥 봤을 때는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치 수확한 것처럼 매우 상태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녹말은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현재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존 처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보존 처리를 한 후에 지금 완형과 파편을 분류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철제나 청동 유물의 경우에는 부식된 물질이 두껍게 덮여있는 경우가 많아 이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약품 처리를 통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강화 처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깨진 부분이나 없어진 부분을 채워주는 복원 작업을 하는데 복원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금속 유물이다. 유물의 보존 처리는 유물의 생명을 부여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을 보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유물이 손상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보존 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고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후세의 유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수중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은 우리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역사 자산이다. 깊은 바닷속에서 묵묵히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내온 수중문화재. 그 유물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작업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되살려내는 일과 같다. 수중 고고학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훼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갯벌에 묻혀 있으면은 시공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1000년이건 2000년이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굴 기법이라든지 보존 기법이 발달될수록 탐사 기법이 발달될수록 우리 해양 수중 고고학은 아마 더욱더 각광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아있는 역사, 수중문화재. 그것은 기록에서 보여주지 못한 당시 삶의 단면을 담고 있는 귀한 보물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좌초되어 많은 사람들의 뜻을 이뤄주진 못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타임캡슐이 되어 돌아왔다. 지금도 어느 바다 아래서 또 한 척의 보물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